미래셋 은퇴연구소가 만드는 팟캐스트 행복한 은퇴발전소. 안녕하세요. 부자아빠 윤치선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그 내 연금 계좌 옮기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부를 함께 하실 분을 모셨는데요. 미래셋 대우 연금 마케팅 팀의 이재용 선임 매니저님 다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재용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번에 심도 있게 다뤄보지 못했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마지막에 얘기하셨던 IRP. 네. 이제 그거하고 이제 기타 얘기들을 좀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저희가 연말정산 할 때 이제 세액공제 목적으로 가입하신 이제 금융상품이 이제 IRP하고 연금저축이 두 개인데 이 둘 다 가지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예.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몇 가지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둘 다 가지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관리가 좀 힘들어요. 예. 어디 한 군데로 모을 수 있나 이제 이런 생각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제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요. 조건이요? 예. 연금저축이나 IRP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예. 별도의 조건 없이 다 이체가 가능한데 연금저축을 IRP로 옮기거나 IRP를 연금저축으로 옮기거나 예, 이렇게 계좌가 다른 거를 이동을 할 때에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뭐죠? 예, 첫 번째는 만 55세가 넘어야 되고요. 예, 두 번째는 가입 기간이 5년이 초과가 된 계좌만 합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이 계좌 안에 퇴직금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5년 가입 기간은 무시하고 나이 조건인 만 55세만 넘으면은 이 두 계좌를 하나로 합칠 수가 있습니다. 만 55세가 넘었거나 넘고 그리고 가입 기간이 5년이 초과했을 경우에는 이 두 계좌를 자유롭게 하나로 합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 만 55세가 넘어야 되고 네. 5년 이상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이제 퇴직금이 들어있거나 네. 이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군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퇴직을 얼마 앞두고 이제 그러셔서 이제 그 조건을 다 충족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 한 군데를 합쳐서 관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네. 어디로 모으는 게 좋을까요? 계좌마다 차이점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딱 어느 계좌가 더 유리하다라고 정할 수는 없는데요. 예. 차이점을 하나하나 보면 일단 연금저축은 주식형 같은 이런 위험자산에 예. 대한 투자 비중을 따로 제한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적립금 전액을 주식형 펀드 같은 곳에 다 투자를 할 수가 있는 반면에 IRP에서는 70%밖에 투자를 못 하거든요. 최대. 예, 그래서 위험자산이라고 불리는 이런 주식형 펀드나 이런 것들을 IRP에서는 최대 70%밖에 투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차이점이고, 두 번째는 연금저축 펀드에서는 사실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없어요. 예, 그래서 많이들 가입하시는 게 MMF나 이런 것들에 투자하시는 거지 원금이나 이자가 보장이 되는 상품이 없는데 IRP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 가장 대표적인 게 정기예금 많이 하시고, 그리고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ELB라 그래서 증권사가 보장해주는 원리금 보장 상품, 그리고 보험사가 보장해주는 GIC라고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상품을 IRP에서는 가입할 수 있지만 연금저축 펀드에서는 가입을 할 수가 없다는 게 두 번째 특징이고요. 그 정도 특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IRP가 원래 개인용 퇴직연금이잖아요. 네, 그리고 DC형 퇴직연금도 보면 예금이나 이런 거 다 가입할 수 있듯이 아마 비슷한 이유로 그렇게 상품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근데 지난 시간에 해주셨던 얘기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게 연금저축이라고 하더라도 ETF의 경우는 이제 인버스나 레버리지는 투자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 해주셨었잖아요. 근데 IRP는 어떤가요? IRP에서도 인버스나 레버리지 ETF는 투자할 수가 없고요. 거기에 추가로 ETF가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파생 상품에 대한 투자 비중이 ETF 한 종목당 40%를 초과할 경우 IRP에서는 아예 투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형 상품 이런 게 주로 파생 상품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간 ETF는 연금저축에서는 될 수 있어도 IRP에서는 안 될 수 있고 그렇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군요. ETF에 있어서도 연금저축이 좀 더 선택의 폭이 넓고요.
다만 IRP에서는 작년 12월부터 리츠에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상장되어 있는 리츠. 그 부동산 펀드 비슷한 건데 예. 그게 개인 투자자분들 돈 모아가지고 공모해서 상장한 다음에 배당금 나중에 받는 그렇죠. 그 주식처럼 그 거래되는 상품이라고. 예, 맞습니다. ETF처럼. 예. 네. 아, 이제 그래서 뭐 맥커리 인프라 같은 종목 그리고 아. 상장되어 있는 리츠 음. 총 8개 종목이 있거든요. 예, 현재. 예. 그거에 IRP에서는 투자할 수가 있는데 퇴직연금 DC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연금저축에서는 현재 펀드로만 투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리츠에는 현재는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법적으로는 주식이라서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점들이 있군요. 예. 그럼 이제 뭐가 이제 딱 더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위험 자산의 투자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투자 가능한 상품에 있어서 이런 차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본인의 성향에 맞게 이제 선택을 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요. 지금 이제 IRP하고 IRP 사이의 이체도 자유롭고 연금저축에서 IRP로 가거나 하는 부분은 뭐 이제 55세가 넘고 해야 되는 조건이 있지만 어쨌든 그것도 가능은 한데 옮길 때 어떤 금융회사의 IRP로 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금융기관이라는 게 뭐 이제 IRP 하는 데가 뭐 은행도 있고 뭐 증권사도 있고 보험사도 있고 뭐 그 어떤 대형 금융기관들은 다 이제 IRP를 취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금융기관별로 혹시 뭐 차이 같은 게 있나요? 뭐 수수료라든가 뭐 아니면 이런 차이점이 혹시 있을까요? 네, 이 연금저축에서는 사실 별도의 계좌 수수료가 없는데 그렇죠. IRP에서는 별도의 계좌 수수료가 존재합니다. IRP 보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 금융기관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은행, 증권, 뭐 보험 이런 쪽에서 IRP에 가입한다면 이 IRP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잘 체크해보고 똑같은 상품을 가입한다고 하면 IRP 수수료가 저렴한 데서 가입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IRP 가입할 때 이 수수료도 한번 따져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쌓여있는 연금을 IRP에서 수령할 때 예. 받는 방법도 다양하게 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금융기관 간 차이점이 존재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매달 받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원할 때 그냥 수시 입출금 통장에서 돈 꺼내서 쓰듯이 IRP에서도 원할 때마다 꺼내서 쓸 수 있는 비정기 연금의 형태도 수령이 가능한데 이게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 미래세대우에서는 이런 비정기 연금의 형태로도 IRP에서 연금을 받아가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각 금융기관마다 수수료 체계도 다 다르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또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자, 그럼 IRP에서 이번엔 그 옮긴 다음에 이제 투자를 또 해야 되는데 그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아까 뭐 잠깐 얘기는 해주셨죠. 뭐 네. 최근에 뭐 이제 리츠라든가 이런 거에 생기기도 했다는 네. 얘기는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예. 일단 IRP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예. 하나는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원리금 보장 상품. 원리금 보장 상품. 또 하나는 펀드나 리츠, ETF 등과 같이 본인의 투자 성과에 따라서 원금 손실도 발생할 수 있고 높은 기대 수익도 발생할 수 있는 실적 배당형 상품. 그래서 원리금 보장 상품과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크게 구분이 되고요. 예. 원리금 보장 상품은 각 금융기관들이 다 그 조건을 정해서 정기예금, 저축은행 예금, 증권사가 원리금 보장해주는 ELB 상품, 보험사가 보장해주는 GIC 상품 같은 다양한 원리금 보장 상품이 있고요. 실적 배당형 상품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펀드입니다. 일반 공모 펀드. 예. 그래서 다양한 펀드들을 가입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ETF 투자가 또 IRP에서도 가능하고요. 다만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연금저축도 안 됐다시피 IRP에서도 안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파생 상품 비중이 40%가 넘는 ETF도 안 된다고 예, 하셨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가 리츠입니다. 리츠. 예. 그래서 실적 배당형 상품은 크게 펀드와 ETF 그리고 상장되어 있는 리츠, 맥커리 인프라 같은 종목도 포함해서요. 그런 것들을 IRP에서는 투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IRP를 예를 들어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길 때 뭐 혹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전에 그 지난 시간에 연금 저축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는 뭐 금융기관에 따라서는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거든요. IRP도 뭐 그런 게 혹시 있나요? IRP에서는 계좌 이체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을 하지 않고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가 원리금 보장 상품을 IRP에서 가입할 수 있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원리금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정해진 만기를 충족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예, 예를 들어서 1년 정기예금 가입했는데 1년이 지나기 전에 이거 해지하면 약정이자 못 받잖아요. 그렇겠죠. 예, IRP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길 때 현금으로만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가입했던 상품을 들고 이전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갖고 있던 상품들을 다 해지하게 되는데 펀드나 ETF나 리츠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팔아서 나오는 수입, 팔아서 나온 돈으로 옮기면 되지만 예금은 중도 해지를 해야 되잖아요. 이자 손해를 보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원금 손실은 발생하지 않지만 내가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예. 약정 이자를 다 받지 못한다. 예, 그래서 만약에 만기가 얼마 안 남은 원리금 보장 상품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 만기를 다 채우고 나서 옮기는 것이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내가 옮기려고 하는 금융기관의 금리가 더 높다. 예. 예, 그럼 계산해 봤을 때 내가 중간에 해지해서 지금 빨리 그 높은 금리로 바꾸는 게 더 유리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따져서 이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ISA 제도가 도입된 게 이제 2016년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뭐 지금까지 한 200만 명 정도 가입하셨다고 이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있던데, 이제 내년 3월이면은 만기가 되는 분들이 이제 나오실 것 같더라고요. 예,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ISA를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에 이체하면 혜택이 이제 있는 제도가 올해부터 이제 발효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2020년도에 연금 관련된 세법들이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ISA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라고 표현을 하죠. 그 예. 계좌를 연금 저축이나 IRP 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이 ISA 제도가 2016년 3월에 출시가 됐거든요. 가입 기간이 5년이고 만기가 되었을 때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체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는데 그 첫 만기가 2021년 3월부터 도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ISA를 갖고 계셨는데 내년 3월 이후에 만기가 되는 자금이 있다면 이거를 연금저축이나 IRP로 입금을 시킬 수가 있고요. 이체했을 경우에 혜택 또한 주어지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일단 첫 번째는 원래 연금저축과 IRP는 두 계좌를 합산해서 예. 1년에 1,800만 원까지만 입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 입금을 할 수가 없거든요. 연 1,800만 원까지만 이체할 수 있는데 이 ISA 계좌를 이체한다면 그 1,800만 원이라는 한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만기 자금이 1,800만 원보다 클 수 있는 경우를 이제 그렇죠. 그 넘길 수 있게 해주려고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연금저축에 1,800만 원씩 다 넣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추가로 ISA 계좌를 더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도가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올해 이분이 이미 뭐 연금저축이나 IRP에다가 1,800만 원을 다 넣었는데 예, ISA 만기 자금 돌아온 게 뭐 한 5천만 원이다. 예, 그럼 그것까지 넣어가지고 올해 그냥 6,800만 원을 그냥 다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ISA 만기가 올해에는 도래하는 계좌는 없기 그러니까 때문에 내년 예, 3월에.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1,800만 원 한도에 구애받지 않고 금액이 얼마가 됐건 간에 그거를 다 연금저축이나 IRP에 이체시킬 수가 있다는 게 첫 번째 혜택이고요. 예. 두 번째는 예. 이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그걸 다 해주나요? 그 옮긴 자금을? 다 해주면 참 좋은데 다 해주진 않고요. 아 그래요. 이체한 금액의 10%, 이체한 금액의 10%. 예, 그리고 최대 300만 원까지. 가만히 있자. 그러면은 5천만 원을 예를 들어서 만기가 됐는데 그걸 넘겼다. 네, 그럼 5천만 원의 10%면 500만 원이니까 예, 그 500만 원이랑 근데 또 300만 원이랑 비교를 해서 예, 둘 중에 작은 거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5천 원 넘기면 300만 원밖에 안 해주네. 그렇죠. 그래서 최대로 세액공제를 딱 10%인 10% 그리고 300만 원 한도로 풀로 받겠다라고 하면 사실 3천만 원이 이체했을 경우에 3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금액이 되고요. 그러면요. 네. 제가 지금 얼핏 드는 생각이 네, 지금 ISA 넣고 계셨던 분들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내년 그 만기가 돌아오는데 네, 만기 때까지 이제 좀 금액이 3천만 원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3천만 원 그걸 만약 다 채우면 네, 그대로 다 이제 그 세액공제 300만 원 받으면서 옮기니까 그렇죠. 뭐 가능 아니면 채우는 게 그 뭐랄까 조세 효율적이라고 해야 될까? 뭐 이제 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렇죠. 기존의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예, 예. 만 50세 이하 고객님들께서는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올해부터는 그 한도도 조금 늘어났는데 50세 이상이신 분들만 예. 여기에 추가로 ISA에서 이체된 금액의 10%랑 300만 원 중에 적은 쪽, 아까 그 10%를 세액공제를 해주고 최대 300만 원까지 예. 추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기존에 700만 원씩 받으셨던 분들이 ISA를 더하면 300만 원 추가돼서 총 1000만 원 정도의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고요. 이 ISA도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계좌이기 때문에 예. 연간 납입 한도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1년에 2천만 원까지만 납입을 할 수가 예.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ISA를 현재 내년에 3천만 원을 다 이체하고 싶다. 그런데 현재 납입되어 있는 돈이 많지 않다면 올해에 2천만 원을 납입을 하시고 내년에 또 1천만 원 납입을 하시면 3천만 원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년에는 2천만 원까지밖에 납입을 못하기 때문에 올해에 한 1천만 원 정도까지는 채우시고 내년으로 가셔서 2천만 원 납입하시면 3천만 원을 다 이체를 할 수가 있고요. 이체하실 때 이거를 전액 이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부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미 ISA에 뭐 한 5천만 원 정도가 있다라고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풀로 받을 수 있는 3천만 원만 이체하고 나머지 2천만 원은 만기자금 그냥 쓰셔도 되고요. 만기가 되는 날 바로 이체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료일로부터 60일 내에 연금 계좌로 납입을 하면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드는 생각이 이게 ISA라는 것도 사실은 그 노후자금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예. 어쨌든 뭐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좀 장기 상품이니까. 네.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 그걸 찾아서 다른 그냥 일반 상품으로 투자하면은 예. 세금을 다 이제 15.4%뭐 소득세 다 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주식형 상품도 이제 뭐 내년에 잘하면은 뭐 또 국내 주식도 양도소득세 이제 부과될 수도 있고 한데. 네. 근데 이게 연금 계좌로 이체하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세금이 이연되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 ISA 지금 하신 분이면 네. 안 하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네. 하신 분이면 옮기는 게 꽤 유리하지 않나. 이거 노후자금 목적이었으면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 만기 자금을 별도로 사용하실 계획이 없으시다라고 하면 이 돈을 연금 계좌로 이체했을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가 있지만 연금 계좌 안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뭐 과세이연 혜택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일반 계좌에서는 사실 A 펀드랑 B 펀드에 투자를 했는데 A 펀드는 손실 보고 B 펀드는 수익이 났다. 그럼 수익 난 B 펀드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잖아요. 그렇죠. 상계 처리 안 해주죠. 예. 하지만 연금 계좌 안에서는 상계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실 경우에 금융소득세 15.4%가 아닌 나이에 따라서 3에서 5%의 별도 낮은 세율을 통해서 이 돈을 받을 수가 있고 다양한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IS에서 만기되는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시는 게 유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궁금한 게요. 그럼 이제 IS 만기자금 옮길 때 이제 뭐 은행으로 갈 수도 있고 뭐 보험사나 증권사로 갈 수도 있을 텐데 예. 이 금융기관별로 그 뭐 서로 다른 점이랄까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연금저축이나 IRP도 계좌 이체가 예. 되듯이 예. 이 ISA도 계좌 이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은행이나 보험 증권사에서 다 가입이 가능한데 사실 상품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뭐 제공하는 상품의 가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차이가 존재할 수 있겠지만 증권회사에서도 정기예금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은행에서도 정기예금 당연히 취급할 수가 있고 펀드나 이런 부분들도 은행 IS에서도 가입할 수가 있는 거죠. 증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예금이나 펀드 이런 것들을 다 IS에서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 간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는데 다만 이 ISA 계좌도 수수료가 있습니다. 계좌 수수료가. 네, 그렇죠. 예, 근데 이건 또 회사마다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ISA 계좌의 수수료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가는 거는 좀 더 그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회사마다 또 제공하는 금리 수준도 달라요. 그렇겠죠. 그래서 높은 금리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어디인지 이런 부분들 따져서 좋은 조건의 ISA로 옮기시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재용 선임 매니저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지금 네. 2시간에 걸쳐서 네. 저희가 연금 계좌 이체하는 법에 대해서 네.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 투자자분들한테 연금 관리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이제 꼭 드리고 싶다 이런 조언이 있다면 네. 혹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우리가 연금저축이나 IRP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세액공제 혜택일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하지만 이 세액공제 혜택은 내가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이기 때문에
어디 금융기관에 가입을 했건 받을 수 있는 혜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세액공제 목적으로 불입한 이 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입한 금융기관이 현재 나한테 주는 금리가 어느 정도인지 꼭 한 번씩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이 가입했던 금융기관의 콜센터 같은 데 전화해서 현재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현재 적립금이 얼마고 얼마까지 쌓여 있고 평균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하셔서 연금저축이나 IRP를 한번 진단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물건 사거나 쇼핑할 때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굉장히 저렴하게 팔거나 뭐 배송 서비스가 좋거나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면서 물건을 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연금저축이나 IRP는 굉장히 장기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이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세액공제 혜택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적립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 것인지를 꼭 한번 체크하셔서 내가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주는 혜택보다 더 좋은 혜택이 있다면 불이익 없이 언제든지 이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체하는 이 제도를 꼭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행운빨은 그 연금 계좌 이체하는 법 그 중에서도 IRP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IRP와 IRP가 또는 연금저축에서 IRP가 이렇게 이체하는 조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지 이체할 수 있는지 알아봤고요. 또 투자 가능한 상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금융기관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살펴봤습니다. 또 이제 ISA를 뭐 연금계좌,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길 때 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미래에셋대우 이재용 선임 매니저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행운빨은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